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래통합당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황교안 대표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제2의 공천 갈등이 일어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 교수님과 이 문제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 미래한국당이 531명이 지원한 그 비례 후보 중에서 40명을 줄여서 이제 후보로 발표를 하고 예비 후보도 한 5명인가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당 안팎에서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미래한국당 쪽까지도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공천 명단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전체로 봤을 때는 올해 비례대표라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에서 소외되는 여성, 청년, 장애인, 또 전문가, 또 직능 대표들 이런 사람들을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전체적인 컨셉 측면에 봤을 때는 뭐 적절하게 잘 선발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과 자매정당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좀 원만하게 조율되어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충분히 조율되지 않아서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전체적인 뭐 공천 명단을 보면은 나름대로 한성교 대표나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애를 많이 쓴 그런 노력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비례대표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는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서 우선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고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가 이런 비례 공천을 할 때는 좀 마쿠에서 잘 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원만하게 비례대표가 선출이 되었으면 아주 금상첨화일 텐데 아마 한성교 대표가 본인이 전에 어느 언론에서도 뭐 그렇게 공언을 했던데 비례대표 선정은 내가 한다. 내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자기 약속을 지키느라고 그랬는지 정치적 조율이랄까 마쿠에서 조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황교안 대표는 어제 공천 명단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받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하고 전혀 상의를 안 한 점 그런 것은 좀 지적이 돼야겠죠. 이거는 한성교 한국당 대표도 문제지만은 그다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이 중요한 4.15 총선을 이끌어야 할 핵심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면 본인의 통합당의 공천과 선거 전략뿐만 아니라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문제도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상호 조율을 했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컨셉을 보면은 뭐 언론인 출신, 장애인 출신, 또 체육인 출신, 또 기업인 출신, 군 출신, 뭐 고루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해당돼 이게 지금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 그 분야에서 정말로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 미래 그 통합당에서 영입한 그 분야의 직능의 인재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그다음 이쪽 한성교 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영입한 추천한 분들과 이게 조율이 되거나 통합이 되거나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약간 배치되고 갈등하면서 지금 명단에 오르신 분들이 뭐 일부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9일인가요? 비례 공천 신청이 마감이 되고
황교안 대표가 한성교 대표가 회동을 했다는 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자신이 영입한 사람이 한 24명 되고 다 검증이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공천할 수는 없지만 적정한 선에서 배려를 해달라. 이렇게 말하자면 뭐 요청이랄까 제의를 했는데 한성교 대표가 특별 대우할 수 없다. 그냥 동일한 선상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공천을 하겠다 해갖고 그때도 조금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예. 그렇다 한다면은 아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성교 대표가 자기가 대표 때 사무총장도 했고 또 흔히 잘 알려진 대로 성균관대 후배니까 아마 믿고 그래도 알아서 해주겠지 했는데 완전히 싹 배제해버린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명 정도만 당선권 안에 넣어주었어요. 한변 출신의 정성미 변호사만 한 사람 넣어주고 다른 사람들은 싹 배제를 해버리니까 지금 공천한 사람들도 뭐 상당히 좋은 분들도 많지만 그건 좀 한 대표가 과한 거 아니었나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3분 정도를 꼽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그 윤주경 그 독립기념관 관장이죠. 예. 그 윤봉길 의사의 손녀죠. 손녀죠. 이분이 상당히 이제 애국적 상징성도 있고 우리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조금 뭐 앞번호에 배치돼서 조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라든지 예. 독립운동의 예. 그 정통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고요. 또 이분이 독립기념관 관장할 때 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상당히 탄압을 많이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을 부각시켜서 좀 새롭게 대한민국의 정통성 이걸 좀 가다듬고 살릴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탈북 청년 중에서 지성호 예. 그 나우 대표라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데요. 예. 나우 대표죠. 예. 예. 지난번에 미국 가서 의회에서 연설을 했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찬을 받고 이런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 목발을 짚고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감동을 주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조금 이제 40번 안에 못 들고 예비번호 4번인가로 44번 이제 예비번호로 이렇게 받은 게 아쉽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장애인 단체에서 이분을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에 추천했는데 이성호라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예, 그분도 영입할 때 상당히 아주 잘한 영입이라고 이렇게 예, 호평을 제가 알기로는 받았죠. 장애인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뭐라고 추천했던 분인데 이번에 상당히 뒷분으로 밀리고 그 대신에 장애인 단체는 한성교 대표가 영입한 김예지 전 숙명연대 피아노 실기 강사가 시각장애인이죠. 예. 3번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조율이 됐으면은 예. 해서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 관장 같은 분은 원래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라든가 또 윤봉길 의사의 손녀라는 점에서 1번으로 이렇게 공천이 그동안 쭉 거론이 돼 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주 21번으로 밀렸어요. 아쉬운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선거법이 왜곡돼서 통과됐지만은 현실적으로 비례 전문 정당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미래 한국당이 비례 전문 정당의 새로운 컨셉이라든지 그다음 공천 시스템이라든지 네, 공천 인물이라든지 그리고 새롭게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정책 공약 이런 걸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것은 지역을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자기 전문성이라든지 자기 직능 대표성을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가지고 분야별로 좋은 정책과 공약을 잘 만들어내면 오히려 유권자들이 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보다는 미래한국당을 더 찍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 표를 예. 더 많이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25번이든지 비례정당에 많이 투표를 받아야니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저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이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예. 또 공천 갈등과 마찰까지 빚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뭐
정당 득표율이 얼마나 될지 또 몇 번까지 당선될지 상당히 좀 불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비례대표 미래한국당 그 20번 안에 좀 당선 가능선에 든 사람들 중에도 저희들이 볼 때 이런 분들은 왜 공천을 했을까, 무슨 컨셉일까 하는 분들도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뭐 기업 쪽에 뭐 이런 쪽은 아마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6번으로 공천을 받은 권신일 아델만 코리아 수석 부사장이라든가 또 우원재 30세인데요. 유튜브 채널 뭐 대표 같은데 이런 분들도 그렇고 좀 이해가 가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좀 있습니다. 또 13번에 있는 이경혜 바이오그래핀 부사장인데 아마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그런 쪽을 뭐 배려한다는, 기업 쪽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과연 아까 우리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직능 분야에 또는 전문성 분야에 대표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사실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똑같죠. 뭐 비례나 지역이나 헌법기관으로서 권능은 똑같은 겁니다. 과거에 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중에서 의정활동 제대로 했다, 헌법기관으로서 역할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헌법기관으로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첫 번째 제대로 된 국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국정 운영에 참여해서 그래서 예산 심사라든지 또 국정조사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또 저희 보수적 입장에 봤을 때는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2022년 3월 9일 대선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에서 정책 공약과 또 득표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헌법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높은 기준으로 했으면은 국민의 박수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약간 그런 기준이 아쉽습니다. 예,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영입 문제로 상당히 내용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일단 황교안 대표가 쾌도 남마식으로 조기에 수습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번 그 문제로서도 황교안 대표로서는 일정 부분 정치적 리더십의 상처를 받았는데 또 미래 한국당 비례대표 문제에도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또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만큼 이번 공천이 과거처럼 밀실공천, 뭐 낙하산 공천 그거 없다, 정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당내 민주주의가 정말 이런 거다. 뭐 저쪽에 민주당만 보더라도 그냥 위에서 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친문 공천을 하고 뭐 586, 386 공천 또 한마디 지도부가 하면 그걸로 쫙 끝나버리는데 금태섭이 다 떨어지고. 예. 여기는 그런 건 없었지 않아요. 그래서 양면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사실은 이거 지금 4.15 총선이 우리 국가적 운명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보 문제도 그렇고 또 경제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코로나19 이 문제도 그렇고 더구나 대한민국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서 이 4.15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는 황교안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운명이 걸린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공천 문제라든지 또 선거 전략 문제라든지 또 미래 한국당과의 어떤 전략적 공천과 전략적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크게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앞섰다 보니까 김영호 거기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장도 중간에 사퇴하게 되고 또 공천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선대위 원장 영입 문제도 당내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은 무산이 되고 또 미래 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문제도 조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은 원래 미래통합당 당헌 당규에 보면 대부분의 국회의원 후보자는 민주적으로 공개 경선을 통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국민 배심원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배심원단의 심사를 다 거쳐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공직 후보자로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런 민주성이랄까 공개성이랄까 투명성이랄까 이런 게 조금 퇴보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의 책임, 또 당대표의 책임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은 빨리 공천을 마무리 짓고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빨리 전열을 재정비해서 4.15 총선에서 민주당 실정, 문재인 대통령 심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집중해서 국민들에게 이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성교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 뭐 통합당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성교 대표가 좀 과역을 부리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은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자매 정당인데 그 위상을 떠나서 독자 노선을 걸으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 공천에 대해서도 한성교 난이다, 한성교 쿠데타다, 뭐 이런 뭐 평가까지도 내려고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한성교 대표가 황교안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과연 한성교 대표나 또 미래한국당이 대표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당장 미래한국당 대표에서 사퇴를 해야 됩니다. 예. 미래한국당이 본인의 개인 정당입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마음대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뭐 국회의원 공천하는 게 속된 말로 해가 주머니 속에 있는 공깃돌 뽑듯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초기에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사적으로 사천을 하다 보니까 본인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 관계를 빚고 결국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한성교 대표가 개인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20석 이상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득표를 하게 되면은 독자 정당으로 가겠다. 예.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한성교 대표가 또 독자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한테 같이 통합하자, 합당하자, 이런 제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20석 미만을 받게 되면 안철수 국민의당과 합당해서 20석을 넘겨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그러면 거기서 국회 부의장도 뽑고 또 국회 상임위원장 다 할 수 있죠. 국회 운영에 캐스팅 보트를 지도록 해야겠다는 개인적 사심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사심이 없다면은 이번 비례대표 공천도 이렇게 잘 컨셉을 짰지만은 그 인물을 좀 더 대표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고 어떤 지역 그 직능적 기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출하고, 또 기존에 미래통합당에서 인재 영입한 인물들을 배치를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만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통합당과 한국당이 같이 연대해서 선거운동을 치르면은 국민적 평가를 좋게 받았을 텐데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의 경우는 특히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TV 토론도 못하고 예.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광고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홍보할 기회가 미래통합당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만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역할이 뭐 토론을 한다든가 모든 부분에서 역할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당이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협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성교 대표가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대표한테 당대당 통합을 하자, 당 대표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 아니, 이 당이 자기 개인 겁니까? 개인 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당 대표를 마음대로 지어버리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한성교 대표가 겉으로는 나는 욕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뒤로는 다른 꿍꿍이 속을 계속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인물을 댐댐이를 보려 그러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정치력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 그러면 칼자루가 주어졌을 때 정말 대명분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칼자루를 쥐었으니까 내 개인적인 욕심을 좀 차려야 되겠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심을 발휘하게 되느냐, 이걸 보면은 그 정치적 인물의 크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황교안 대표가 한성교 대표한테 미래 한국당을 맡겼는지 그조차도 의문이 조금 제기가 됩니다. 어쨌든 뭐 앞번호 이렇게 배치된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라든가 아주 훌륭한 기자입니다. 예. 또 종편 패널로 나와서도 채널 A 같은데 자기가 소속된 아주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점을 신랄히 비판했고 최은희 여기자상 등 아주 탁월한 그런 언론인으로서 자세를 보였는데 뭐 1번까지 배치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또 2번에 있는 신원식 전 육군수도 방위사령관, 이분은 합참 전략본부장인가도 하면서 아주 우리나라 전략통으로 최고 1위로 치는 분이고 뭐 국방 전문가라고 예, 3스타로 예. 또 태극기 들고 나와서 열심히 예. 말하자면 길거리 투쟁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뭐 저는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보고 뭐 김혜지 3번 이분도 뭐 시각 장애인으로서 나름대로 피아니스트로서의 그런 훌륭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뭐 충분히 배려가 가능하다고 보고 4번에 있는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 지금 우리 외교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통 외교 관료를 비례대표로 이렇게 모셔온 것도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봅니다. 5번 이후로는 좀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앞번호 이런 분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충분히 대표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좀 이 문제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이것이 또 무슨 공천 파동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큰 선거를 앞두고 이게 적정 분열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패하는 겁니다. 자멸하는 거거든요. 지금 선거를 위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이 기존에 있던 자유한국당과 또 새보수당, 또 제야, 또 일부 국민의당에 있던 사람들과 지금 통합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제 대회를 준비하고 출전을 해야 되는데 출전도 하기 전에 이렇게 내부 분열과 갈등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게 뭐 전쟁을 치르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빨리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문제도 빨리 매듭을 짓고 전체 큰 대회를 빨리 준비하고 또 중요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빨리 실정 이게 뭐 보고서를 할까 페이퍼 이런 걸 만들어서 선거 때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지체되니까 걱정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무튼 미래 한국당의 비례공천 문제를 놓고 진정인 미래통합당과 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와 한성교 대표가 잘 조율을 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총선 매진을 해서 문재인 정권 심판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